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1월 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폭락장을 거듭하던 코스닥이 오늘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급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따가 한번 이제 시장은 정리해드리고요. 일단 오늘 요거 이제 보고서들하고 제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FOMC랑 한국 수출 데이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롯데웰푸드, DYPNF, 한국타이어, PI 첨단 소재, 동원 FMB, 녹십자, CJ 프레시웨이, 퀄컴, 그 다음에 이건 시황 자료고, 그 다음에 저희 당사에서 로봇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 오늘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네. FMC는 이제 잠시 비둘기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좀 한번 적어봤는데 원래 좀 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했는데 일단 이제 파월 의장은 이번엔 잠깐이나마 비둘기를 좀 빙의를 했어요. 그래서 2% 물가 여전히 강조하고 금리 인하는 아직 꿈도 꾸지 마라 이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긴축이라는 KTX를 타고 간다면 KTX가 이제 거의 끝이 온 거죠. KTX 열차의 종착지가 그동안 올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안 왔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KTX 열차를 이끄는 차장님이 방송을 한 거예요.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 내릴 준비하세요. 이제 긴축이라는 기차에서 내려라. 내릴 준비를 해라. 거의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의 멘트가 사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12월 FOMC도 동결하겠음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점도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9월 달보다 12월 이제 9월 점도표에서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점도표 언제든 변한다. 너무 점도표에 민감해하지 마라. 절대적인 거 아니다. 애써 좀 점도표를 좀 낮췄죠, 중요성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9월 점도표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9월 점도표 안 바뀌면 확고하게 9월에 보여주지 않았냐. 점도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점도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바뀌는 게 좋은 쪽으로 바뀔지 나쁜 쪽으로 바뀔지는 12월에 가봐야 되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으면 점도표 또 올리겠다는 얘기고,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 점도표의 그 금리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 이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좀 많이 안정화됐다고 평가를 했고요. 고용은 조금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더 올릴 명분은 없구나. 전쟁 리스크도 있고, 유가는 안정돼 있고, 또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획표를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발행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급락한 거죠. 그동안 이제 미국 국채 투자하신 분도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막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오늘만큼은 국채도 급등했죠, 가격이. 금리 꺾이고. 여전히 좀 매일가 우려했던 금융시장은 비둘기였네라고 파월을 다시 바라봤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고점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채권과 주식을 동시에 매수한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런 것 때문에 FOMC 이후로 증시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의 수출 좋았고요. 10월 수출은 5.1% 증가했고 13개월 만에 증가했고요. 최고치를 일평균 최고치예요.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도 역성장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가전 다 회복세고요. 모바일 PC 재고 축적 사이클 시작됐고, 다만 자동차는 둔화되고 있어요.
이 19.8이면 높은데 뭐가 문제냐면 올해 6월에 58.3%예요. 꺾이고 있죠. 2차 전지는 14.5%나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펀더멘탈성으로는 안 좋은 건 명확하죠. 예. 그래서 수출이 많이 감소했고, 그리고 미국 수출이 많이 늘어났고요. 중국 수출은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좋은데 다만 유럽이 문제입니다. 유럽은 마이너스 10.7%나 감소. 그래서 4분기부터 이제 수출 회복 시작되고 반도체가 성장하면서 주도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미국 이외의 지역의 성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래서 중국이 개선이 이어질지, 유럽은 회복될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체크를 하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반전의 신호탄은 이미 쐈고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를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리츠증권의 이효진 연구원님은 이제 카카오 정말 최악이잖아요. 저도 뭐 카카오는 그동안 계속 안 좋게만 말씀드렸고 좀 죄송하지만, 예.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뭘 이제 여기서 나쁘게 볼 게 뭐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제 다 나오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악이었고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많은 주주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일단 이제 성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또 올해도 쉽지 않고 광고 시장 또 AI도 네이버에 비해서 뭐가 보여준 게 없어요 지금. 그냥 뭐 투자들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년을 보자 이거죠. 내년이 올해만큼 나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내년에 또 어쨌든 이 카카오톡이 개발한 GTP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안 좋은 만큼 내년엔 부담이 없어요. 일단 낮은 데서 출발을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31% 성장할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올해보단 내년은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고요. 지난 2년간 또 워낙 빠졌으니까. 또 카카오 헬스케어의 뭐 이런 사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사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광고 쪽하고 AI 쪽에서 뭔가 보여줄 거야. 근데 제일 관심사는 그거죠. 도대체 카카오 경영진 뭐 하고 있냐. 예, 먹튀를 하질 않나. 지금 뭐 카카오엔터 뭐 시세 조작, 예, 그 하이브 주가, 그러니까 하이브가 있는 그러니까 하이브가 원래 SM을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그 SM 주가 조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대표가 구속돼 있고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카카오뱅크를 내놓을 수도 있고요. 뭐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뭐 온갖 나올 건 다 나와버렸어요. 예, 뭐 경영진에 대한 실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경영진의 전면적 쇄신도 전 필요하다. 예,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카카오도 뭐 이대로 망하겠습니까? 망할 회사 아니잖아요. 망해 가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매일 쓰잖아요. 우린 카카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실망만 하지 말자. 뭔가 바뀌겠죠. 뭐 이대로 그냥 가겠습니까? 경영진도 안 바뀔까요? 뭐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카카오라는 플랫폼 우리가 안 쓸 것도 아니고 국내 1위고 뭐 사실 독점 플랫폼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언제 좋아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카카오 주주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제 뭐 욕은 하시겠죠. 카카오 막 계속 안 좋게 하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주식을 포기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제는 내년에 조금 좋아지는 걸 좀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이라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IBK의 김태현 연구원님은 롯데웰프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 뭐 롯데웰프드는 가치주로 유명했고, 저도 이제 몇 번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주가는 정말 답답합니다. 완전 가치주고 뭐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견조했지만 뭔가 좀 답답했죠. 근데 실적은 너무 좋습니다. 네. 국내 영업이익 증가했고 뭐 빙과 껌, 스낵, 예, 좋았고요. 또 인프라 통합이요, 비용 효율화. 이게 롯데상강하고 또 합병했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도 인도 쪽 좀 좋을 것 같고, 내년에 인도 초코파이 라인 증설, 인도 빙과 신공장 준공. 예, 국내도 좋고, 그래서 가치주의 대표 주자고 실적 좋고 내년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관점에서는 쫓아가지 마세요. 급 나갈 때 사야죠. 급 나갈 때. 예. 한 번 빠졌거든요. 여름에 쭉 빠졌었어요. 그때가 기회였죠. 예. 근데 그때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못 사겠죠. 그죠, 여러분들.
예, 심리적으로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이게 팍 빠질 때는 사기가 두려워요.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서. 예. 근데 회사를 확실히 알면 공포스러울 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주식 사는 날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려요. 오늘 주식 사면 안 돼요. 오늘 같은 날은. 어제 아니면 그 며칠 전 폭락하는 날 그런 날 사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 같은 날은 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안 됩니다. 그게 사실 사람이. 자, DYPNF는 분체 우리 많이 공부했던 그 기업이죠. 분체 이송 시스템 공급사. 각종 원료를 가공하여 이송 공급한다. 석유화학, 에너지 발전, 광물. 그러니까 석유화학 공장에서 여러 가지 원재료들을 이렇게 실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확 보내주죠. 공장에. 2차 전지 양극재. NCM 배터리 만들 때도, 양극재 만들 때도 분체에서. 이거를 대부분 옛날에는 해외 수입했는데 국산화해서 전 세계 최대 업체 중에 하나로 떠올라 버렸어요. 그 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 수주를 많이 따냈어요. 옛날에 여천 NCC 석유화학 프로젝트 설비 독점 수주, 2019년 사상 최대 프로젝트 HPC 프로젝트의 설비 수주, 코스모 신소재양 NCM 양극재 PCS 요거 분체 이송. 그 다음에 작년 1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발틱 복합 화학 단지 설비 독점 수주. 근데 문제는 수준 받았는데 팬데믹 때문에 이게 연기된 거예요. 자꾸 이 프로젝트들이 막 엎어지기도 하고 막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엎어지기보다는 이게 이 수주 뭐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적자 나버렸어요. 작년에.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적자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출도 감소하고 작년에 그러니까 매출 감소하고 작년엔 적자까지 났어요. 근데 이제 흑자 날 거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왜냐하면 이런 프로젝트가 다시 발주가 재개됐고 수주 잔고는 역대 최고입니다. 4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 중동에선 석유화학 프로젝트 활발히 할 거고 수주 잔고 4,700억. 그래서 안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거죠. 안 좋았는데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반영을 전혀 안 해요. 그런 게 가치 투자죠, 사실. 예. 그리고 산유국들이 그 COTC라고 원유에서 정제 설비 안 거치고 바로 석유화학 제품으로 바로 가요. 그럴 때 또 필요해요. 예. S오일도 그거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샤인 프로젝트. 그래서 내년에 400억 이익 예상하고 실적 기준으로 PER 6.5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5월달에 반대 매매 있었죠. CFT 계좌. 그때 막 DYPNF 하한가 가버렸잖아요. 갑자기. 예, 그래서 좀 수급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정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체 있죠. 분체를 이렇게 이동해주고 하는 그런 장치고요. 수주 증가하고 PER도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저평가 구간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DYPNF 홈페이지예요.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정확히 뭔지 모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컨베이어 벨 이런 데 있죠. 이 분체 이렇게 이송해 주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줘요. 옆으로 갑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예,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뭐 움직이죠, 이렇게. 예, 요게 PCS예요, PCS.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이제 뭐가 확 가는 거죠. 저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석유화학 공장이나 양극재 공장 이런 데 설치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서 또 한국타이어가 어제 깜짝 실적, 저번에 넥센타이어도 실적 좋았지만 정말 놀라운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48% 상회했고 106% 증가했고요. 뭐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용이 감소하고 있어요. 타이어 가격은 올렸는데 비용은 떨어졌죠. 그러니 뭐 이익이 좋을 수밖에 없죠.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일회성이면 의미가 없는데 이어질 것 같아요. 또 요즘에 고인치 타이어가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비싸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것도 좋은 부분이고, 동계형 타이어에서 이제 사계절용 타이어로 바뀌는 그런 업계 트렌드에도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고, 가격도 계속 높은 가격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이익 전망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항상 타이어도 되게 어려워요, 투자하기가. 좋을 때 쫓아가면 물리고
안 좋을 때 투자하면 또 수익이 나요. 예. 왜냐하면 고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안정적이고 주가도 싸고 당분간 주가 올라갈 것 같고요. 예. 다만 쫓아가는 건 여전히 반대입니다. 예. 그리고 타이어 가격이 인하하면 안 좋아요. 나중에라도 혹시 타이어 가격이 인하한다 그러면 그땐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타이어 가격 유지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죠.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좋고 아직도 싸고요. 한 4만 원 중반까지의 반등은 뭐 가능하지 않겠냐. 항상 그렇지만 3만 원 중반대에선 좋은 기회. 이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가격 이 밸류상 안 좋을 때. 근데 또 4만 원 중반 가면 또 약간은 트레이딩. 예, 일부 정리.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뭐 그냥 이거를 마냥 들고 가는 건 저는 좀 왜냐하면 뭐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교체용 타이어가 본격적으로 고성장을 해줘야 돼요. 네, 그 시기가 조금 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투자하실 때요. 이게 매출은 1.8%인데 넥센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형 성장은 거의 없어요. 지금 외형 성장은 없는데 이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많이 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장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타이어가 교체용 타이어가 많이 팔려가지고 매출이 급증을 했다. 이게 이어진다. 이러면 건 장기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비용 절감에 의한 이익 상승이니까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싸니까요. 뭐 저평가돼 있으니까 당분간 좋을 것 같고 동원 F&B도 이번에 뭐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40% 증가했고 제가 읽어보니까 참치캔 있죠. 많이들 이게 사가지고 드시잖아요. 이게 지금 양극화 시대 수혜래요. 그래서 참치가 진짜 잘 팔렸대요. 계속 20% 성장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밖에 외식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사 먹는 것도요. 그 약간 비싼 간편식 수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성비로 간대요. 그래서 참치캔 사가지고 요리 좀 하고 먹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또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고 그래서 지금 양극화 트렌드에 수혜를 받아버렸어요. 예. 동원 F&B 거기다 참치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대요. 약간 이 참치 예. 원재료 가격도 약간 떨어지고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회사 동원홈푸드도 이제 이게 좀 약간 거래처 중에 부진한 거래처가 있나 봐요, 실적이. 그래서 거기 디마케팅 이제 의도적으로 디마케팅은 여기 적어드린 대로 인위적으로 수요 조절하는 거예요. 이 고객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그런 거. 그걸 디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을 해서 이제 고객을 데려와야죠. 모셔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고객은 우리한테 필요 없다. 디마케팅. 그걸 디마케팅인데 마찬가지죠. 동원홈푸드도 거래처가 많은데 이쪽하고는 거래 안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원재료 단가가 또 그런 걸 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 포도 4.8배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하죠.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너무 싸게 거래된다는 건. 참치 가격입니다. 예, 참치 가격이 떨어지면 참치 캔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가 부담이 크겠죠. 높으면. 저게 떨어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양극화 트렌드에 맞고 실적도 좋은데 주가 왜 이럴까요? 그래서 좀 저평가 해소되길 좀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사람들이 동원 F&B의 고성장을 기대는 안 하잖아요.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분명한 건 트렌드에 좀 맞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PI 첨단 소재 기억나시죠? 저번 2분기에 저도 그때 실적 발표 봤죠. 우리 봤죠. 예. 이미 실적 발표 보기 전부터도 약간 좀 좋지는 않았는데 2분기 실적에서 명확히 나왔습니다. 이건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보셔라. 교체해라. 그 말씀을 저도 한번 드렸어요. 예, 저도 그 전에 한번 좀 긍정적으로 봐서 괜찮았었는데 그 양승수 연구님이 제시했던 건 뭐냐면 처음에 가동률 70% 이상 회복을 기대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디어가 훼손됐으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손해가 있더라도.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버틸 땐 버텨야 돼요. 근데 버티는 게 능사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다른 걸로 교체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100%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PI 첨단 소재도 뭐 아마 애플 쪽이겠죠. 이런 쪽에 가동률 좀 증가를 기대했는데 주 고객사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요. 방열 실트 면적이 감소해가지고 매출이 46%나 급감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가동률이 안 나오니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4분기도 안 좋다고 합니다. 4분기 영업이익 또한 43억 정도로 아마 64%나 감소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3개년 동안 평균 가동률이 80%인데 이거를 달성하기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전기차용은 좋은데 이거는 뭐 증설된 쪽에서 아마 공급을 해서 기존의 IT양 쪽은 계속 부진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영업이익도 40%나 하회할 것 같다. 예상보다. 근데도 퍼가 32배나 돼요. 싸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오늘도 빠졌어요. 오늘도 주가 빠졌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내용을 딱 정확하게 보시고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주가도 싸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시죠? 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DS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원님은 목표 주가 14만원 유지를 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기대치에 좀 못 미쳤고 뭐 안 좋을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약간 그걸 더 하회한 것 같고요. 이게 백신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그래서 그쪽 또 백신 경쟁사 또 진입도 있었고 근데 다만 수출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진이 좋은 게 헌터라제라고 헌터 증후군 치료제라고 있나 보더라고요. 이 희귀질환. 예. 요게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좀 국가에서 그 보험이 재정 보험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국가에 지원을 못 해줬나 봐요. 그래서 작년 매출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230억에서 올해 50억까지. 혈액 제제 이제 앞으로 이게 중요한데 FDA 공장 실사한 것 때문에 예상보다 좀 매출도 감소했고 예.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비용 투여를 통해서 이익은 방원 잘하고 있다. 그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출만 증가하면 돼요. 근데 내년에 매출은 좀 좋아질 걸로. 이대로 되면은 좋은 거죠. 근데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헌터라제 매출이 지금 올해 줄었는데 저게 정상화 되는지 그리고 요게 핵심입니다. 혈액 제제. IVIG SN 10%인데 요게 미국 FDA 승인이 1월 13일 날 나와요. 결과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요것만 잘 나오면 주가 한번 급등하겠죠. 이건 뭐 모르죠. 될지 안 될지. 될 걸로 이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저게 마지막 고비죠. 그래서 저게 출시가 되면 승인 받아서 매출이 그럼 내년 주가는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게 시장 규모도 꽤 크다고 합니다. 예, 한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18조 되니까 규모가 이 중에 1%만 차지해도 굉장히 이익에 큰 기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은 좋게 본.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여러 가정 때문에 틀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 의견이. 근데 내년에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고 이거를 이제 기대한다면 보유하는 거죠. 그죠? 예. 아까 PI랑은 좀 약간 다른 느낌이죠. 근데 물론 녹십자가 내년에 예상과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뭐 FDA 승인을 못 받는다거나 그러면 주가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일단 이 전망에 동의하신다면 지금은 당연히 버티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 CJ 프레시웨이는 아시다시피 주가 정말 많이 빠졌죠.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왜 빠졌는지. 남성현 연구원이 목표 주가 유지하셨고 부진한 환경에도 역사상 최대 수치. 에비타 뭐냐면은 영업이익에서요. 그 감가상각비를 보통 이제 영업이익 계산을 할 때 감가상각비 빼거든요. 비용 빼요. 공장이 지출한 돈 있죠. 공장 투자하고. 실제 현금 나간 건 아닌데 근데 에비타는 영업이익에다 감가상각비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돈 안 나간 거죠.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그걸 더해준 건데 그게 1590억인데 그거에 비해서 시가총액 1.57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 싼 건 맞아요. 근데 이 감가상각비가 좀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근데 외식사업 부진, 금리 인상, 물류센터 투자, 고정비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했던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이런 식자재 회사는 매크로 환경이 악화되면 나쁜 게 아니라 단체 급식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건 좋을 수 있는데 너무 좀 안 좋은 것만 부각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그린푸드에 비해서는 경쟁사에 비해서는 너무 주가가 좀 안 좋았죠.
근데 어쨌든 외식 경로 매출액 성장률도 여전히 좋고요. 예. 4분기 아마 이익 성장률, 그러니까 3분기만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3분기만. 예. 그리고 식자재 시장도 상위 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있죠. 뭐 현대그린푸드나 CJ. 예. 그리고 식자재 구입과 함께 디자인, 메뉴, 공간, 매장 운영 같은 다양하게 솔루션 코칭해주는 그런 것들도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만 가득했고 단체급식 등 물가 상승 수혜도 있는데 너무 안 좋은 것만 반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아직 좀만 더 보세요. 좀 더 보셨다가 3분기 실적 나오면 이제 나오는 걸 한번 확인하고 그 실적에서 뭔가 크게 4분기 전망이 나올 텐데 이런 게 문제가 없다면 그때부터는 또 좋은 쪽을 바라보시면 되겠고, 근데 3분기 어쨌든 실적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저평가 맞으니까 기다리시되 조금 더 시간이 좀 약간 필요할 수는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퀄컴은 우리가 뭐 퀄컴 투자할 건 아니고 이제 퀄컴은 스마트폰용 반도체 만들잖아요. AP 삼성 갤럭시 폰에 퀄컴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건데 앞으로 스마트폰 쪽은 좀 좋을 걸로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다 AI를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퀄컴도 AI, AMD도 AI, 다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AI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반도체도 애플, 인텔보다 더 뛰어나다 이걸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퀄컴은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퀄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거, 그건 좀 안 좋은 거죠, 퀄컴한테. 그래서 탑픽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 이거보다는 우리가 볼 건 모바일하고 AI 시장, 이 두 가지 면에서 좋다. 예, 요걸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예, 이번 퀄컴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리츠의 이진우 연구원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이제 시황자를 내셨는데 소음 차단해 주는 거죠. 우리 뭐 여기 이어폰 꽂으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소음이 뭐죠? 금리, 전쟁, 정치, 이걸 차단하고 본류에 집중하자. 주가는 이미 코로나19 이전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회귀했고 힘든 시기지만 일부 성장산업, 뭐 2차전지를 얘기하겠죠. 그런 과음은 해소되고 있다. 이게 보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전쟁, 정치 변수가 가중되고 있는데 걱정은 이게 고난의 끝이 파괴적이냐, 금융위기 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핵심 뭐냐면 여기서 부채가 터지면 안 돼요. 결국 부채는 만기 연장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려면 금리가 안정돼야 돼요. 일단 그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게 그동안은 저물가 시대만 살았거든요. 거의 그죠? 여러분들도 한 지난 20년간. 근데 이 진짜 20년 만에 엄청난 고물가 시대, 고물가의 저성장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적응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적응을 하겠죠, 시장도. 근데 금리는 어쨌든 높지만 완화 신호가 좀 필요하다. 근데 오늘 일단 완화 신호를 한번 줬어요, 연준이. 오늘 줬죠. 그래서 증시가 급등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분쟁은 이란과 충돌만 아니라면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정치와 선거는 내년 3, 4월이 변곡점인 게, 왜냐면 내년 3월 5일날 슈퍼화요일날 트럼프 출마 여부가 확정되고요. 우리나라는 4월에 총선 있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변곡점이고, 트럼프 공포는 좀 있겠지만 이게 그런다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정책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시장은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걸 우려하지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 금리는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고요. 반도체 효과라고 해도 경기 개선되고 있고, 제조업 경기. 예, 그래서 그 금리 정치 분쟁, 대선 노이즈도 아주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다 금리 정치 분쟁은 노이즈 아니겠냐. 그렇지만 이제 업종을 고를 땐 소비 업종보단 투자 업종, B2B를 좀 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스마트폰 플랫폼 사이클이 마무리가 됐는데 AI가 나오면서 누가 주도주가 됐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여러분한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들한테 반도체 공급하죠. B2B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C 기업은 아니에요. 물론 B2C도 일부 있죠. 왜냐면 그래픽 카드를 판매를 하니까 소비자들한테. 근데 그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결국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AI가 처음 지금 태동을 했기 때문에 먼저 B2B부터 가고 그 다음 B2C로 넘어가요. 소비자 대상으로. 그 시절이 또 오겠죠.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인텔,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비엠 같은 이런 하드웨어, 인터넷 시대 본격화되기 전에 저 PC 시대가 먼저 열렸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사이클이 왔죠.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럼 지금 엔비디아는 B2B. 예, 근데 엔비디아 AI 칩을 대체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AMD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만약에 대체 불가능하면 과거 시스코가 인터넷 공유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시대 대장주가 됐어요. 어마어마했죠. 예. 2000년 IT 버블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시스코가. 한국 하면 항상 새로운 기술 떠오르지만 미국 하면 시스코였죠. 그래서 92년도에 인터넷 공유기 처음 판매하고 나서 96년부터 5년 동안 매출이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매출액 둔화를 너무 벌써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것 같진 않다. 예, 그래서 AI 수혜 기업은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근데 다만 차별화 될 거래요. 앞으로. 빅테크 내에서도 차별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과 아마존 앞지르고 있죠. 예. AI 쪽에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성과가 뭐죠? AI가 준비가 더 잘 된 회사한테 높은 점수를 줘요. 그다음 바이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유럽 1위 시총이 됐는데 비만 치료제. 근데 이 비만 치료제는 다른 제약 산업을 타격을 줍니다. 과거에 노키아가 핀란드에 그랬듯이 노보노디스크도 지금 이제 덴마크 경제 핵심이 됐는데 어쨌든 저런 게임 체인저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돼요. 같은 제약도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차별화 산업들이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격차 벌어져 버렸죠. 하이닉스가 월등히 좋았잖아요. 결국 AI, HBM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시가총액 2등과 5위 싸움인데 오늘 이제 아침에 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역전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계속 하이닉스가 2등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5위권 이내 기업은 헬스케어, 삼성바이오가 좀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나머지 후보군 참는 게임도 내년에 펼쳐질 것 같다. 요 내용이고 그래서 메리츠에서는 시크리컬은 경기 민감주입니다. 사이클 산업. 네, 이런 기업의 반전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죠. 그래서 이번에 1조 이한 특별국채. 그럼 여기 시크리컬의 대표 주자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이제 이런 기업들이 대표성을 띠는데 그쪽의 반전 가능성을 좀 일부 엿보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지만 좀 많은 걸 좀 시사하는 그런 자료라서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엔 지금 노이즈가 너무 많은데 내년엔 너무 노이즈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질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AI 이제 시작이고 차별화 계속될 것 같고 종목 선정 잘해야 되고요. 금리는 안정화되면 내년 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 않고 너무 선거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중국은 좀 회복된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그럼 중국 수혜받는 기업들도 보면 좋겠고 그리고 소비주보다는 투자 관점의 기업들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같은 거죠. 중간재 만드는 그런 산업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로봇으로 가는 길인데 이건 이제 저희 당사 보고서라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보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제가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줄여가지고 보고서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당사 이제 조은혜 연구원님이 로봇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쓰셨고, 그거 제가 일단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노란색으로 해놨으니까 자, 글로벌 이제 캐펙스는 자본 지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설비 투자를 보시면 되겠고, 양적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화 설비 침투율 상승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좀 더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시장 성장하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1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하면서 그게 트리거가 됐죠. 그래서 국내 로봇 상장사 시가총액 추인데
예, 두산 로보틱스도 한번 상장을 했고 레인보 이때가 이게 기폭제가 됐죠. 사실 이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뭐 저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표시한 것들만 있어가지고 한번 저희 당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계는 사용자가 조작하는 건데 수동이에요. 근데 로봇은 자기가 알아서 해요. 자동화입니다. 자동. 그러니까 비교하기 좀 어렵죠. 당연히. 그런 장치라고 보겠고 왜 로봇이 필요할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점점 저소득층에서는 이게 올라가요. 생산 가능 인구.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고소득이나 중소득은 이제 점점 나이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자동화가 더 필요한 거죠. 이제 인력이 부족한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산업용 로봇 시장의 설치의 그 5대 요 시장이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독일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대 시장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너무 큰가요 이게? 그죠? 너무 또 작은가? 잠깐만요. 또 이게 한번 보세요. 저희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로봇 사업은 2년간 그 이제 특히 서비스 로봇 있죠. 우리 예전에 올해 한번 상반기 공부했던 AMR, AGV 이게 뭐죠? 자율 이송 로봇. 공장에서 물건을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동해주는 그게 2년간 무려 26%나 성장했어요. 저 성장률을 잘 보세요.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했고 그다음에 협동 로봇 아시죠? 작업자랑 같이 하는 거 옆에서 같이 해주는 그 로봇입니다. 여기 대표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래서 요거죠. 협동 로봇 소형이고 이건 산업 로봇 혼자예요. 혼자. 작업자가 옆에 안 있어요. 굉장히 크고 사람과 작업 공간 공유하고 요거는 사람 접근 금지. 가감속이 되는데 얘는 되게 빠릅니다. 자동차 공장 같은 데 많이 있죠. 그래서 설치도 용이하고 이건 되게 복잡하고요. 비싸요. 1억이 넘고 요건 상대적으로 저가고 다품종 소량 생산 여기는 소품종 대량 생산. 근데 확실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만약에 내가 로봇에 투자한다면 협동 로봇 쪽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업용 로봇은 연평균 10% 성장인데 협동 로봇은 35% 성장합니다. 다르죠. 그래서 글로벌 4위 업체가 두산 로보틱스인데 다만 이제 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싼 거 같진 않아요. 아직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흑자 나고 이런다면 좋겠는데 그 밸류를 어떻게 좀 극복할 거냐 그게 관건인데 다만 분명한 건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세계 4위 업체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언제 갔냐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많이 빠질 때 관심을 가지세요. 약세장이고 그럴 때 좀 오르는 장에선 관심 갖지 마세요. 비싸지니까.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대표적이고 현존하는 협동 로봇 중 가장 무거운 중량을 또 운반할 수 있대요. 그런 라인업도 갖고 있고 이게 점유율인데 세계 5위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 일본 기업이에요. 이쪽 시장은 꽉 잡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 여기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도 되게 유명합니다. 돼 있고 협동 로봇은 이제 수직 다관절 팔이 막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 중에 감속기, 뭐 서버 모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감속기 쪽은 일본이 꽉 잡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국산화한 회사가 SPG랑 누구죠? SBB테크 여기가 사실 좀 국산화한 거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요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모바일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동해 주는 거 서비스 로봇의 일종인데 AMR, AGV 사람의 도움 없이 알아서 이동해 주는 거고요. 서비스 로봇의 절반이 이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마트 팩토리 보면 이렇게 물건 싣고 지가 알아서 가요. 막 길 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AMR은 자기가 알아서 가요. AGV는 정해진 경로로 가는 거죠. 그거죠. 그래서 여기는 연평균 무려 37%나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바일 로봇 시장이 제일 크죠. 협동 로봇보다 오히려 더 성장해요. 성장률로는. 그만큼 이제 고속 성장한다. 그래서 AMR은 정해진 경로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피해 다닙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피해 다녀요. 근데 AGV는 못 피해요. 얘 있으면 못 가요. 누가 치워줘야 됩니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형 내비게이션, 회피 이동, 얘는 이동 중단해버려요. 장애물이 있으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 2차 전지 공장 같은 데 많이 들어가죠. 뭐 백화점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이제 오늘 FMC 때문에 좀 해석 좀 하느라고 저기 YTN 오늘 생방송 출연하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YTN에서 앞쪽에 로봇 하나 있더라고요. 요런. 그래서 YTN 건물에 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로봇들이 되게 많겠죠. 앞으로 점점 더. 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국내 AMR 업체 주요 이벤트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테라다인도 되게 유명하죠. 예, 테라다인 이제 미국 회사고 시스콘 요건 비상장. 요게 V원텍이 갖고 있어요. V원텍. 요새 V원텍 주가 빠졌지만 시스콘 비상장이지만 V원텍이 갖고 있고 T로보틱스, 티라로보틱스. 요건 티라유텍 자회사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로겔이라고 이제 미국 기업인데 클리어패스 예, 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 인수된 AMR 회사 중에 클리어패스와 MIR이 있다고 하는데 캐나다 기업이에요. 클리어패스는. 그래서 공정 자동화 기업 로겔이 지분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라다인은 원래 반도체로 유명해요. 반도체 검사 장비 후공정 그쪽으로 되게 유명한데 테라다인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그 회사 같은 거죠. 그 엑시콘 약간 그런 좀 느낌인데 그런 회사가 예, 자회사 유니버셜 로봇하고 AMR 자회사 미르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 흑자 전환했고요. 예. 그래서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시스콘이 있고 국내에서는 시스콘이 이제 비상장인데 V원텍이 갖고 있고요. 경영권을 인수를 했고 예. AMR은 실제 제조 라인에서 수십에 수백 대가 동시에 막 이렇게 막 길 찾아서 막 이렇게 옮겨주고 막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시스코는 기존 서버당 최대 100대 AMR을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요 고객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많아요. 현대차 그룹이 많죠. 요게 시스콘의 주요 이제 제품이고 아직은 적자인데 내년에 이제 드디어 흑자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밸류체인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으로는 대표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V원텍은 원래 2차 전지랑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회사인데 이제 로봇 회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시스콘 때문에. 근데 원래는 2차 전지 쪽을 많이 해요. 검사. 근데 뭐 이제는 로봇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수주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시스콘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잘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모르겠어요. 시스콘을 상장시킬지는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외에는 이제 여기 시스콘은 직접 나와 있습니다. 비상장 아직은 상장은 안 돼 있지만 한번 이 회사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증돼 있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중공업, LS일렉트릭 이런데 예, 공장 라인에다가 이제 하고 있고 서버당 100대 동시 운영할 수 있는 굉장히 예, 시스템을 좋은 걸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흑자 전환 예,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내년도 흑자 전환 기대를 하고 있고 요 라겔은 이제 미국 기업이고 클리어패스 인수했다 예, 라고 보시면 좋겠고 미국도 뭐 투자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저희 당사 요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로봇 공부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뭐 우리가 아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핵심 뭐냐면 어디가 성장이 높은지 성장률이 높아야 돼요. 점유율이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더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협동 로봇, 저 모바일 로봇 이 두 개는 성장할 것 같고 근데 모바일 로봇이 더 성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 예, 성장률이 이미 높다고 또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수많은 공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근데 이게 모바일 로봇이 공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들어갈 곳이. 예. 그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아무튼 한번 다만 이제 어떤 기업을 선택할지는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 한번 볼게요. 어제 공시는 요새 A프로가 오늘도 아까 공시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A프로 또 수주했어요. 이번엔 현대차하고 LG엔솔 있죠. 여기 배터리 합작사 같은데 여기에 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HCT는 여기는 이제 교정 자동화 시스템을 국군에 또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공시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자 매수가 어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LS 아웃시스가 1,700만원 들어왔고요. 자, 어제 본 거 중에 제일 눈에 띈 건 워닝 머티리얼즈예요. 왜냐하면 2.7억 원이나 샀어요. 여기 상무님이. 굉장히 많이 샀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KB금융, 삼성엔지니어 요새 주가 빠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부사장님하고 남궁 다 물려있죠. 이번에 좀 급락할 때 또 저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매수는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제 얼굴을 조금만 더 키워가지고 일단은 왜 안 올라가네요. 키우고 방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장이 끝났고 이제 오늘 코스닥이 폭등했습니다. 그냥 폭등입니다. 뭐 지수가 5% 올랐어요, 거의. 한 번에 확 근데 그만큼 또 빠졌으니까요. 눌렸던 게 있었고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좀 초라해 보입니다. 왜 이거밖에 안 올랐을까? 더 올라도 될 텐데. 코스피는 좀 아쉽고요. 코스닥은 오늘 그냥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그냥 폭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면 외국인이 이제 오랜만에 복귀를 했고 기관도 샀고 개인은 대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오늘 섹터는 일단 LED 장비 쪽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주로 반도체가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뭐 반도체 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은 좀 웃으세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습니다. HBM도 좋았고 전공정 장비도 좋았고 뭐 제우스가 연속 급등, 오픈엣지, 뭐 이오테크닉스 뭐 좀 비싸다고 우리 느끼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갔어요. 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오늘 FST는 왜 갔냐면 오늘 공시가 하나 떴어요. 뭐냐면 설비 투자한다고. 펠리클 회사 한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고생 많이들 하셨을 텐데 요새 왜냐 EUV가 이슈가 없다 보니까 근데 하루 만에 20%가 또 오늘 이렇게 올라왔고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의미 있는 기업은 이걸 투자하셔라 이게 아니라 이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기업이 뭐냐면요 원익 IPS랑 아스플로예요. 왜냐하면 이 두 회사는 전공정 쪽이에요. 전공정 너무 눌려 있었어요. 얘네가 폭등했다는 건 급등했다는 건 전공정으로도 이제 매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후공정만 바라보다가 야 이거 전공정도 좋아진다, 스마트폰 좋아진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 두 회사의 주가 급등은 굉장히 의미 있고 FST 마찬가지죠. 전공정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반도체 내에서도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MLCC도 좋았고요. MLCC 그 2차전지가 주로 속해 있다 보니까 또 좋았고 2차전지 오늘 다 좋았어요. 오늘 셀도 오랜만에 LG엔솔 급등하고 삼성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가 이번에 제가 실적 보면서는 가장 괜찮았어요. SDI가 제일 편한 선택지고 제일 저평가되어 있고 이번에 딱 숫자를 보면서 느낀 건 그건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실적만 봤을 땐 그렇고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장비도 올랐고 2차전지 전체가 다 좋았습니다. 그냥 오늘은 뭐 갖고 있는 분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나마 뭐 워낙 빠졌으니까 참 그래도 오늘은 조금 숨통을 좀 트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15% 정말 오랜만에 급등해서 이제 관건은 그거죠. 이게 연속성이 있겠냐.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데이터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연속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저점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오늘은 뷰노가 갔네요. 와, 뷰노도 참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근데 20%나 오늘 오를 뭐가 있었나요? 저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또 오늘 뷰노는 20% 올랐고 그리고 PCB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예. 어제도 그 라이브 할 때 대덕전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한 8%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OLED도 오늘 좋았고요. 예. 전체 분위기는 좋았던 것. 그리고 뭐 미용 의료기기도 좋았고 뭐 사실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매일 오늘만 같으면. 근데 그러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다 좋았는데 빠진 거는 그동안 방어주 역할하던 보험주는 그냥 급락해 버렸고 왜 그러냐면 미국 금리가 꺾여서 그래요. 그리고 약세장이 좋았잖아요. 반대급부죠. 그리고 골판지는 여전히 영풍제재. 근데 오늘 거래가 무려 700만 주나 나와서 이제는 뭐 하한가 풀릴 가능성도 좀 높아진 것 같고요. 항공주는 오늘 좀 아시아나항공 분리매각 아마 가결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아시아나한테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카지노는 왜 그런 거죠? GK라고 파라다이스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늘 어쨌든 카지노는 좀 강세장이 좀 소외받았고 편의점도 좀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이제 방어주 성격이죠. 그쪽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카지노 일부 제지 항공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전업종이다. 일단 일제히 급등한 정말 좋은 하루였다. 예.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대부분 몰랐죠. 그래서 다시 LG엔솔이 어쨌든 간신히 2등을 차지했지만 아침에 한번 바뀌었죠. 그래서 둘 간의 2위 싸움 펼쳐질 것 같고요. 그 외에 2차전지 다 급등했고 예. 항상 에코프로가 1등이었는데 좀 특이한 건 에코프로 BM이 2배 이상 올랐어요. 그것도 좀 과거랑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좀 아쉽네요. 오늘 같은 날 좀 주가 반등을 못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올라갔고요. 낙폭 컸던 기업들이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누가 뭐래도 낙폭 컸던 건 2차전지죠. 오늘 2차전지와 반도체 소부장이 콜라보로 포스닥은 폭발을 했습니다. 둘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하루였다 라고 보시고 반면 카지노하고 보험이 급락하는 음식료도 조금 부진했고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리고 의료 AI가 정말 모처럼 급등한 것도 좀 눈에 띄는 그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시장은 뭐 제가 더 할 얘기는 없고요. 뭐 매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렵고요. 내일 또 차별화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건 시장이 계속 안 좋을수록 앞으로 좋아질 걸 뭔지 그걸 공부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포트를 재편하셔야 돼요. 계속.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강세장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화되는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좀 해나가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닌 건 내 아이디어가 훼손되면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 주가가 엄청 싸면 상관없어요. 막 너무 저평가. 그럼 굳이 안 파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비싸다면 정리해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죠. 그런 것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냥 무조건 버틴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버틸 건 버텨야죠. 예, 그만큼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삼고 현상이 완화되고 있고 금리는 일단 꺾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안도랠리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시장 당분간 좀 편하게 보시되 변동성에 좀 주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날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세요. 급 나가는 날 꼭 투자를 하시고 오늘 올라가는 날은 아 다행이다 그냥 바라보시면 돼요. 아니면 포트를 좀 바꾸시든가 뭐 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